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그 세미나에 이어서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하냐면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세세한 그 거미줄 같은 규범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검찰이 자기 권한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국가 예산들을 아주 심하게 남용하고 또 소위 돈을 함부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 세세 면면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큰 틀에서 수사권, 뭐 기소권 이렇게 분리하자, 조정하자 이런 그대담론만 가지고는 검찰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차로 우리가 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특히 검찰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어떻게 권한과 인력과 예산을 그리고 처우를 아주 극단적으로 강화시켜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그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전의 법률은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그 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이렇다. 그래서 6개 항목 범죄가 있고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인지한 범죄, 이렇게 이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실제로 6대 범죄에 대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조금도 바뀜이 없고요. 이 6대 범죄에 대한 세세 항목에 대한 대통령 규정에서도 사실 거의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수사권 조정에 관계된 이 대통령령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지금 실무적으로 남아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아직까지 수사권 조정 상태에서는 이 6대 범죄를 어떻게 좀 더 타이트하게 좋을 것인가, 세부적으로 좀 더 좁힐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번 그 작년 세미나가 8월 달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목상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미 시행이 올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러면 계속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뭔가 이것들도 역시 함께 살펴봐야 된다. 수사권, 기소권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의 법률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작동되는 법률 하에서 우리가 또 한편에 어떻게 세부적인 개혁 조치들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투트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직접 관계된 방안으로는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직접 수사 조직의 축소, 수사 정보 수집 부서의 기능, 이게 이제 수정관실이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검 수정관실. 그다음에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비인지부서, 일반 형사부서의 근무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방안으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 제한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더 앞당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 구속된 소용자를 소환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규정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실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교정본부에서는 이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수용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그리고 검찰의 어떤 권한에 눌려있는 교정본부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교정본부장이 옛날에는 다 검사장들이었죠. 그 관행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검찰의 권한과 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방안으로서 인력 조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검사 처우를 합리화시키자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감액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금과 고금 조직의 축소와 폐지 등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방안은 3번 방안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왜 현실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그런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요즘도 메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공익 활동으로 공익 시간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독려하는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요즘 대한변협에서 검사 평가라는 얘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한변협 회장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없어지고 최근에 들어온 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초로 사법경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해달라는 메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 수사가 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이것이 이제 변호사회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보고서 정말로 수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조정에 영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우리 의원님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받기도 했지만 이걸 살펴보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은 사건 처리가 폭증했다. 그리고 검찰은 야근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지난 5월 18일 날 났던 것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된다. 그 다음에 검찰은 잦은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 불만들이 이렇게 일선에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송치하고 송부한 사건의 수가 2020년과 2021년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가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가 나름이 좀 있습니다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송치하고 송부하는 사건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가 실제로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작년과 큰 차이 없이 경찰에서 수사권을 계속 수행하고서 그 실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3월달까지 자료인데 대검에서 올 8월 9일 날 상반기 개정된 형사제도 운영 현황이라는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기소된 건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검찰청에서는 92%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경찰로부터 송치되고 있고 기소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 수는 전년 대비 84.3%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한 사건이죠. 기소는 이만큼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와 감소 및 보안 수사 요구 제도 활용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나 개정 형사 제도 시행 후 아직 6개월 경과한 시점이어서 향후 추이가 관찰이 요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소 제기한 사건 수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에서 작년 대비 84.3%가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아직 보안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전부 다 기소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은 감소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서 검사 인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은 맞죠. 그다음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 고발 사건도 전년 대비 7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은 검찰의 사건은 뭐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검사들이 야근을 이제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인지부서라고 알려져 있는 특수부나 공안부라든지 기타 뭐 금융조사부라든지 사실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녁이 있는 삶을 검사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줄었고 또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인력들은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다음 검찰 조직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 검사들 처우는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검찰 예산은 또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검찰 인력의 정원만 일단 보겠습니다. 거의 다 정원을 사실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현원들을 보면 각 검찰청의 검찰 배치표나 검찰 인력 배치표를 보면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거의 한 97%, 98% 이상 채우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17일 날이 전체 검찰 수사관 인력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 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공무원 인력을 얘기합니다. 검사를 제외한 대검, 고검, 지검, 검찰 공무원 정원이 이와 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지만 89년 6월 17일 날까지는 약 한 4,000명이 조금 넘는 그 숫자였습니다. 근데 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제가 지금 줄을 끄은 시점이 이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 10월 29일경입니다. 이때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경찰을 동원하고 파견받아서 일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죠. 옛날 우리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합동수사본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수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검찰은 검찰 공무원 인력들을 계속 정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한 해에 200명, 300명의 정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를 한번 보시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정원들 표가 아래 그 하얀 표가 있습니다. 8,290명에서 지금 2021년 10월 17일 현재 8,482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이 시점이 지금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시행이 됐죠. 그런데 정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관 인력 중에 검찰 공무원 인력 중에 검찰 수사관이 8,400명 중에 검찰 수사관이 6,258명입니다. 검찰직하고 마약 수사직을 포함해서 6,258명인데 전체 검찰 공무원의 75%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관입니다.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줄지를 않았죠. 그대로입니다. 검찰 수사관을 배치한 그 현황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업무가 어떻게 감소될 것인가를 지금 비교한 분석표입니다. 검사실 수사 참여가 전체 38.4%고요. 그 다음에 인지나 고소 고발 사건에 배치된 사람이 18.3%. 이 사람들이 핵심이겠죠? 이 사람들이 약 50%를 넘어갑니다.
당연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리고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면서 사실은 업무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기타 다른 부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의 감소가 전체적으로 같이 쉽게 말해 연관돼서 연동되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지원 인력 역시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검찰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6,258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관들은 1차로 다른 수사기구에서 특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나 경찰청이나 그리고 지금 법안이 나와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데에서 그 수사 경력이라든지 경험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방안은 비수사 법무검찰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형의 집행 비율이 특히 벌금형 집행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해도 확정되더라도 실제 벌금을 추징해서 이렇게 납부받도록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검찰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정감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형 집행에 대한 꼭 질의를 좀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재산형을 집행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인력은 여기에 거의 배치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법무관들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익요원들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죄수익 환수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대형 범죄를 저지르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한 국외 도피시킨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손 놓고 있죠. 대금의 범죄수익 환수과라는 걸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보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경력으로 활용하고 있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호관찰소나 외국인 보호소로 배치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자연 감소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권 중에서 사실 범죄와의 전쟁 이후로 갑자기 그 무렵에 자연 증가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증한 인력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정년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연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송영일 대표 오셨으니까 인사 말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전님. 네. 마지막으로 네.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검찰 수사관 인력은 이렇게 지금 과잉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 정원도 상당히 폭증을 하죠. 1989년에 747명에서 계속 증가하는데요. 이 역시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정원은 2,292명입니다. 2,292명은 이 정부 들어와서 또 계속 증가를 해온 거 있지만,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똑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사권 조정 시행된 이후에도 숫자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내년 1월 1일 날부터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수부든 인지부서든 공안부든 일반 형사부든 모두가 공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그 조서는 증거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쉽게 말하면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엄격히 이해하면. 그런데 현재 이 검사 정원들 2292명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은 직접적으로 뭐 조직을 줄이고 뭐 정원을 줄이고 검사 정원법에 정원을 줄이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검사 처우를 파격적으로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왜? 지금은 파격적으로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갖춰야 되고요. 각종 특혜성 수당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 여비도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봉급을 하면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상급입니다. 이 상급 공무원이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검사입니다. 검사들은 이 호봉이 승급되는 기간이 초임 때는 약 19개월입니다. 21개월입니다. 21개월 간격으로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요. 3호봉이 그러니까 검사 3호봉부터는 사실은 까지는 같습니다. 조금 검사가 낮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부 검사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봉급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또 검사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지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그 다음에 봉급 조정 수당이 또 있습니다. 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2013년경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죠.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이걸 대통령령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조정수당이 뭐를 어떻게 얼마나 주냐면 11월 달에 봉급 월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에 줍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직급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직급 보조비가 왼쪽에 있는 게 국무총리로부터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차관급, 그 다음에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직급 보조비가 있는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직급 보조비를 검찰총장은 165만 원, 감사원장 부총리보다 많습니다. 장관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의 직급 보조비가 법무부 장관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 경력 20년 이상 검사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급 보조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1급 고위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직급 보조비를 받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2급이었죠. 제가 경력 10년 이상 검사보다 직급 보조비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몰랐죠, 물론.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3급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여비를 제가 지난번 작년 세미나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 여비의 장관급 이상으로 검찰총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검 검사급 이상, 소위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검사가 경력이 한 16년 정도 되는 검사입니다. 16년 정도 되는 검사가 1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하고 1급 공무원, 차관 모두 다 여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2급 9호봉 이하의 검사, 이 사람들이 2급 공무원과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으로 있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회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제 밑에 있던 과장이 소위 말해서 10호봉 이상의 검사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여비를 훨씬 많이 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제 밑에 있는 과장이 10호봉 이상이 넘는 검사였는데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여비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안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왜 검사 처우에 대해서 이걸 하냐면 결국 과도한 처우를 해주기 때문에 법조인들 중에서 특히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검사한 데 갑니다. 검사하기 위해서 다 줄을 씁니다. 사실 판사는 지금 법조 1원을 통해 가지고 경력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 중에서 뽑도록 지금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시험을 붙자마자 검사 지원하면 그 뽑습니다. 이런 처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도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법률 관련된 규정들을 전부 손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보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모두 개정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행정부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는 질의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고쳐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말만 가지고 수사권 저기 폐지하자 이런 말 가지고 거대담론만 가지고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비수사 법무부 검찰 영역으로 검사들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형과 재산형 집행, 범죄 수익 환수, 공판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검사를 배치시킬 수 있죠. 인력을 조정하는 것에 관계됩니다. 이에 관한 규정도 검찰청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자연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사실 고검에는 경력 25년, 30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검사를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 없이 옛날에는 바둑 두고 있었죠. 지금도 바둑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조일이나 차원에서 앞으로는 신규 채용을 사실은 그냥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하자마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법조일이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대검, 고검, 지검 조직을 당연히 축소시켜야겠죠. 그리고 구조정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조직도.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한 번도 줄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이제 2020년 확정 예산을 한번 보시죠. 검찰 활동. 이 법무부에 관련된 예산인데 검찰 활동에 대해서 3,207억 가량이 2020년에 확정되었고 2021년에 3,330억. 2022년 올해 예산안으로 제출된 것이 3,335억. 조금 아주 적게 인상을 했더라고 돼 있죠. 검찰 활동입니다. 물론 그 하단에 보면은 제일 아래 칸 바로 위에 법무 및 검찰 행정 지원 예산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검찰 공무원,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 인력도 있지만 다른 법무부 공무원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주로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검찰 예산은 늘기만 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예산표입니다. 지금 예산안인데 보시면 검찰 활동 예산은 줄지를 않습니다. 일부 세부 항목별로 좀 준 개정 과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 활동 업무가 줄었는데 권한도 줄었는데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 참 알 수 없는 아주 미지의 영역입니다. 곧 예산 국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법사위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계시겠지만 소위 활동을 하실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따로 또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활동비 문제는 계속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특수활동비로 약 92억이 작년에 아마 배정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검찰에서 쓰는 겁니다. 법무부에 예상되어 있는 특별활동비가. 그 92억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부산 고검을 찾아가고 부산지검을 가고 광주지검을 찾아갔죠. 작년 2월 14일인가? 그 무렵에 사실은 그곳을 간 것은 자기 측근들에게 일종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아마 수많은 특별활동비를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꼬리를 끊는 행위가 없는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는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뭐랄까 속상하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총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바뀐 총장이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날벼락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특별활동비 문제는 반드시 절연을 하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것을 아시겠지만 조직관리비입니다. 검찰총장이 조직관리비입니다. 사조직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서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간략히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밀도 있고 또 완벽한 발제를 해주시는 황희석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원래 제가 이 토론자로 나설 순서가 아니었는데 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제를 하니까 이게 같은 단끼리 해먹으려고 토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었고 원래 제가 다음 순서에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유명한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있는 날이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오늘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법무부에서 그 경험하신 그 디테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바람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일종의 특혜, 그다음에 과도한 권한과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황철구 의원님의 발제를 보면서 한 가지 주목했던 게 그 군인에 관한 문제와 함께 보셨으면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급 1급 이상의 자리에 군인들도 이제 준장 이상 이렇게 들어 있고요. 2급이 이제 대령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과 과장들 사이에 그 기타 경비나 뭐 이런 수당 면에서 역전되는 문제는 국방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과장 밑에 있는 중령 실무자가 돈을 더 받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비롯됐는가?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아까 범죄와의 전쟁을 계기로 한 검찰의 수사권 비대화, 또 조직과 인력과 예산의 증원, 뭐 이런 것들 증가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당시에 1990년, 91년을 거치면서 그때 우리가 그 6월 항쟁의 성과로 민주정부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이제 출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 실세로 그 자리하고 있었던 박철원 씨, 그다음에 월계수회 뭐 이런 권력 집단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이렇게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그 군인과 검찰의 보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걸 이제 맞춰가고 그러다 보니 국방부와 법무부 공이 그 산하기관인 각군본부나 또 산하외청인 검찰청이 중앙행정부처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연결지게 되고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독재 정권을 지탱하던 두 기둥으로서의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군대와 또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그 역할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소중했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것이 왜 꼭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가 하는 점을 저런 어떤 디테일에 숨어있는 표만 보더라도 아직도 이게 지금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고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숨어있고 알지 못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제 검찰이 왜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왜 항상 행정각부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려왔는가. 그러니까 조직을 저렇게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른 정부 부처는 저걸 한번 늘리거나 하려면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정말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갖은 비굴함을 감내하면서 겨우겨우 따내는 상황을 이 친구들은 뭐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가서 그냥 일종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 이걸 얻어내왔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검찰을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문민통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무부 장관들은 그러면 왜 저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아닌 법무부 장관이 가면 첫째, 실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테일을 알게 되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막상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면 조직 논리에 어느 정도 동화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조직 구성원들의 안위를 내가 앞장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죠. 그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덫처럼 돼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국민 주권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찰권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해야 하는가,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검찰과의 어떤 친분, 친화를 앞에 두고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 낭비되고 있거나 남용되고 있는 권한과 예산에 집중을 두고 소임을 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되는 법무부 장관의 숙제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생각 외로 검사들과의 친분을 굉장히 원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이걸 국회에 들어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별것도 아닌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장래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극복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점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직급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조직과 관련해서 검찰이 특히 비편제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가 조직이라고 하는 무슨 단, 뭐 정책단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전혀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 행안부는 물론이고 감사원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는 문제를 꼭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매사에 있어서 이제 비공개 규정이 많은 또 비공개되는 영역이 많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절실한 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다음에 그 검사의 직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검사가 3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남용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대검 검사급으로 통칭되고 있는 법률에서는, 그런데 세관에서는 여전히 검사장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의 직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에서 여전히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한동훈이는 한 번도 검사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검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직위가 아니고 직책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리고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급과 관련한 현실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 검사장급에 제공되던 관용차 같은 걸 다 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 명예퇴직을 인정해 주는 걸로 이번 정부에서 제도를 바꿔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 각급 검찰청의 지검장들이 당신들이 차관급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검사의 직급을 바라보고 있느냐, 군대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지금 본인들은 계속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사는 3급이고 뭐 대검 검사장은 1급이 차관급이고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장 별 하나만 달면 1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건 이제 경찰하고 비교해 보시면 경무관이 어디 가서 1급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건 경무관이 실제로 공무원들 기준으로 따지면 부의사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하기 때문에, 근데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둬서 경무관 준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검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부장검사만 되면 1급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것도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우리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조정한 검찰 직급의 정상화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검사 5급, 부부장 4급, 그다음에 부장검사 3급, 차장 2급, 검사장 1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맞춰서 모든 행정행위나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중령 5급, 대령 4급, 준장 3급, 소장 2급
이게 맞다. 그리고 중장이 1급이고 이제 포스타 대장은 차관급이다. 이게 점점 이제 인식이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우리 이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높은 척하는, 그리고 그거에 근거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저 디테일에 담겨 있는 저 수단 규정들, 이것들을 이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남아 있는 작업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대 범죄를 소개하시는 걸로 이제 처음에 이 발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공약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왜 6대 범죄가 남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을 구할 때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검사가 이 6대 범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출근을 안 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을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자면 사보타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하게 됐고, 결국은 참 여기서 이런 일본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못된 목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줘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점, 이 점을 하나 예화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를 바꾸고자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쓰고 얼마나 기도 않지 않은 억지를 부리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특활비 문제, 이게 이제 제가 재직 시절에 윤석열 씨 본인의 측근으로, 본인의 수하로 꼭 임명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자리가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검 사무국장하고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그렇게 간절히 본인의 측근으로 임명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특활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돈 정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돈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감찰부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뜻대로 조직 관리를 할 때 돈으로 해서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장과 감찰부장을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추천을 하고 계속 그걸 고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탈락되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훼손됐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항의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었고, 뭐 그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검찰 정치, 또 정치 검사의 의도를 노고라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점들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의 또 토론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입법으로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정확한 법적 근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규정이나 대통령령 통해 가지고 처우를 이렇게 차별하거나 다른 공무원들이 특혜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을 입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이런 어떤 직급 보조비나 이런 것들이 근거 규정에 공무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걸 바꾸려고 할 때는 뭐 어떤 저게 맞게 해낸다거나 아니면 절차를 둔다거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뭐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함께 보면서 주십사. 검사정원법이나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 법에서 규율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룰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건 특별히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해보질 않아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상당부는 결국은 장관과 또 장관을 임명하는 정부의 사실은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법무검사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 개혁안들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가 힘이잖아요. 최강욱 당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의 대부분 법무부 장관들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됐거나 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되시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다 세워질 거고 실제로 액션을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 출신의 장관을 시킬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그러면 사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국 내부에 쓰든 외부에 쓰든 본인이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면서 실제 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혁 조치들을 결단을 가지고 뭐 대통령령도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령도 만들고 하는 그런 조직도 바꾸고 인사도 선택하고 이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게 검찰국에서 검사를 빼는 문제에 우리 내부에서 엄청 싸웠죠.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가용할 수 있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나마 법무부는 변호사 집단이나 예비군이 있어서 법무부를 탈검찰을 일부라도 시켜낼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재부 지금 과연 기존 행정고시 관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국방부에 뭔가를 준비되어 있는 물어보면 없어요. 사실. 예비군이 없는 거죠. 그나마 법무부는 그렇게 해왔는데 상당히 그런 준비된 인력 없이는 그마저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과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면 해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재부의 시국장을 제가 볼 때는 꼭 기존의 행시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 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 가서 맨 처음에는 아주 좌충우돌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추진해야만 되는 그런 관한선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를 갔어요. 그래야 아마 그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또 다음 정부, 다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저는 법무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국도 마치 생각하신 것처럼 검찰국장, 형사국장과장, 검찰과장, 기타의 핵심 부서의 과장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저는 당연히 탈검찰을 시켜야 되죠. 결국은 결단의 문제다. 그것을 지금 당장 마약 주사를 계속 받아왔던 법무부 장관처럼 내가 마약 주사를 끊고 이제는 결단하고 끊고 난 아예 처음부터 초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해왔던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또 계속적으로 한 단계 더 강한 결단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대안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정부가 또 다음 정부가 또 만들었을 때 잘 임명을 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